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비열한 계획. 2. 한국은 치명적인 반격에 나섰다. 3. 판세를 뒤집는 한국의 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한국은 기술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목격하여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혁신적인 비전과 연구 개발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통해 한국은 기술 분야에서 천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중요한 성취 중 하나는 인공지능 AI 분야에서의 강력한 추진입니다. 삼성과 LG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창출함으로써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사용자에게 스마트하고 편리한 제품뿐만 아니라 의료, 농업,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AI를 적용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도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들의 발전으로 한국은 세계 최고 경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제품들은 소비자 전자제품부터 자동차와 선박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주목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급격한 발전은 지역 내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까지 부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수출 비중이 50%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갑작스러운 충격 발표에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모두 중국산으로 교체했다가 현재 중국 전역이 마비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결국 짜릿한 대반전이 만들어지며 중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는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반한 정서가 번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한 유명 배우가 한국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10여 년 전 인터뷰 내용까지 소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전랑 언론인으로 꼽히는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이 SNS를 통해 반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을 향해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온갖 욕설을 그대로 보도한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를 지지하며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2,400만 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린 그의 한마디는 중국인들의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SNS에서는 우리에게 유역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중국 배우 류이페이의 2009년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유명 배우 류이페이는 사실 한때는 몇몇 한국 여자아이들이 저를 난처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라며 뜬금없이 등장한 이 동영상은 지난 7일 온라인에 올라온 뒤 조회수 5억 4천만 회를 기록했는데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놓고 협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중국 현지 혐한 기류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던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불매운동 소동이 빚어지는가 하면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 괴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중국 신잉 지역에 있는 백화점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젊은 중국 남성이 삿대질까지 해대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온 국민이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 데리고 뭐 하는 거야, 라며 한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있는 여행사 직원의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는 한 중국인 남성. 그런데 주변에서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남성을 도와 한국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인 사라져. 그래. 사라져. 그래. 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 속에 한국인 유학생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괴담도 교민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대를 다니는 한인 여학생이 우리말을 썼다는 이유로 길을 가다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한국인 이모 씨는 한국말 썼다는 이유로 그냥 맞았다고 들었어요. 당분간은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좀 있으려고요 라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급기야 한국에 가장 민감하고 타격이 큰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며 한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규모는 무려 33% 넘게 추락했고 이는 모두 중국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에 안보 심사를 실시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이것이 한국 반도체에 보내는 경고였다는 보도들이 여러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대놓고 개입하여 한국 반도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중국 때문에 6천억 원으로 고꾸라지면서 어닝쇼크 실적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반도체를 사지 않는 바람에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반도체 부문 매출은 13조 7,3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13조 원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나마 스마트폰 사업에서 폴더를 보내 인기에 힘입어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도체 적자를 메꾸고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이라도 냈지만 반도체 매출이 100%인 SK하이닉스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갑자기 사지 않는 바람에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1조 9억 원을 더하면 적자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이닉스가 SK그룹에 편입된 2012년 이후 사상 최대 적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1분기 매출 12조 1,557억 원과 견조 58% 감소했고 2조 8,639억 원이었던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영업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에 1조 8,984억 원의 손실을 내며 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이닉스가 SK에 편입된 해인 2012년 3분기에 240억 원 영업손실을 낸 이후 최대 적자 규모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3조 4,023억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실적 개선이 어려워 2012년 이후 1000년간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상황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니라도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 2분기 메모리 반도체 디램과 낸드 플랫이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초 예상에 따르면 2분기 디램 가격은 1분기보다 10에서 15% 내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트렌드포스는 하락 예상폭을 13에서 18%로 확대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가격 하락 예상폭도 5에서 10%에서 8에서 13%로 늘렸습니다. 가격 예상 낙폭이 확대된 건 메모리 공급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재고 수준이 높아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탓입니다. PC용 디램은 이전 세대 제품인 DDR4 공급량이 이미 과도해 2분기 가격이 1분기보다 15에서 20% 추가 하락할 전망입니다. 서버용 디램 역시 구글, 메타의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큰손들이 서버 구매 물량을 줄이면서 DDR4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서버용 디램 가격도 1분기 대비 18에서 23% 폭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한 전문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기로 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삼성과 SK로부터 몰래 빼돌린 반도체 기술을 자국 기업에 주며 한국산 반도체와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했다라고 말이죠. 중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YMTC는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어 결국 한국 반도체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까지 뺏으려 했습니다. 애플도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YMTC가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며 다가오자 환영했죠. 오히려 애플이 그동안 축적한 반도체 노하우를 YMTC에 줘가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대신 중국산 반도체를 시험해본 애플이 심각한 품질 차이에 바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처럼 중국 반도체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중국 반도체의 품질 문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를 모두 중국산 반도체로 바꾸려 하자 중국 기업들마저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품질이 한참 떨어지는 중국산 반도체를 쓰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뒤떨어질 것을 직감한 중국 기업들은 시진핑의 괴팍한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사를 다른 국가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위 전자상거래업체 핀도도는 상하이 본사를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전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다가는 망할 것을 직감한 것이죠. 시진핑의 혀를 내두른 알리바바도 뉴욕 증시에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중국 의류업체들까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면서 중국의 섬유 의류 산업도 망해버렸습니다. 최근 중국 관영지가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의 발언을 감싸며 한중 관계가 악화할 경우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1일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한중국 대사에 미국이 이기고 중국이 패배하는 데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발언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대국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나? 중국은 한반도에서 혼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선을 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날리는 이유는 사실 요즘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혼란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중국 텐진에서는 무려 4,000명이 대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인민들의 물만이 폭발 직전에 달했습니다. 중국 텐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치마에 금이 가고 아파트 벽체가 갈라지거나 기울어 주민 4,000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텐진시 진난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곳곳이 내려앉아 균열이 생겼으며 25층짜리 아파트 한 동은 보시는 것처럼 눈으로 봐도 심각할 정도로 기울었습니다. 겁에 질린 이 아파트 단지 주민 4,000명은 지난 1일 새벽 아파트를 빠져나와 아직까지 호텔 등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아파트 벽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지더니 얼마 되지 않아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들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맞은편에서 대규모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단기간에 이 정도 치마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식 부실공사가 대형 참사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는데요. 코로나 봉쇄 조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조만간 무너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지난달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실업률은 중국 공산당을 적잖이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6에서 24세의 실업률이 20.4%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젊은층 5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 CNN은 자체 추산 결과 올 3월 중국의 젊은 실업자는 1,100만 이상이라고. 심각한 것은 공산당 핵심 지지층으로 물리던 2000년 이후 출생자 닝닝호우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 구호가 등장한 대학생 백지 시위도 단순히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중국의 물황,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후 백지 시위를 겨우겨우 틀어막았는데 지지층인 닝닝호우의 참담한 실업률이 발표되자 공산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은 중국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2000년대 이후 출생자를 뜻하는 닝닝호우 수기후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을 형성 중이며 이들은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으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로 철저히 무장돼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로 가슴이 철렁했던 중국 공산당은 이후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했고 닝닝호우는 그 어떤 세대보다 애국주의, 공산당 지지층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닝닝호우는 물론이고 1990년대 이후 태어난 30대 즉 주링호우 구령후까지 이들은 모두 학창시절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했고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린 세대입니다.
교사들은 이들에게 공산당 덕택에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중국의 청년들이 막상 자신들의 취업할 시기가 오자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고 청년들이 공산당의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쿵이지 공읽기 문학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소설미디어에 스스로를 쿵이지라고 부르면서 삶을 자조하는 글을 올리는데 쿵이지는 중국 근현대 작가 루슌의 단편소설 쿵이지의 주인공입니다. 청나라 말기 지식인 쿵이지는 과거 시험에 연연하다 밥벌이조차 못합니다. 생계를 위해 도둑질까지 하면서도 선비 신분을 상징하는 낡은 장삼을 끝내 벗지 않았던 인물인데요. 지금 중국 청년들이 고학력 대학 졸업장 골레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거들떠보지 않는 스스로를 쿵이지에 빗대 자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급해진 공산당은 청년 실업의 대안으로 대학 졸업자를 농촌으로 내려보내는 캠페인에 나섰는데요. 광둥성의 경우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대졸자들은 농촌에서 풀뿌리 간부, 기업가 또는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대책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캠페인의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외부에 대놓고 경고장을 날리며 핏대를 세우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그만큼 힘들다는 반증입니다. 인민들의 불만을 한국으로 잠시나마 돌리려는 의도인데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한국 총수출액 1위 시장이 20년 만에 중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우리 총수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달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총수출액 1위 시장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교역 규모 6위의 나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중국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이 기술력을 제공하면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하는 전략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도를 넘은 기술 카피와 한한령 등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한국 기업들은 순식간에 탈중국을 완료해 버렸는데요. 얼마 전 실제로 중국에 어느 정도 타격을 주었는지 그 통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이 점점 늦춰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중국이 GDP 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시기를 2039년으로 추산했습니다. 1년 전 제시한 시점이었던 2032년보다 7년이나 더 멀어진 것입니다. 현재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미국과 교역을 늘리는 나라들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 10곳 중 6곳은 탈중국화를 진행 중이며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로 공장을 속속 이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이 가장 적극적으로 탈출 중입니다. 이미 인도에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했고 애플의 최대 협력 업체인 대만 폭스콘도 중국이 아니라 인도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랜 기간 공고히 지켜온 세계의 공장,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들인데요.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은 더욱 더 멀어졌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결정타를 안기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경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배터리 산업의 치명적인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IB 모건 스탠리가 CATL의 성장세 둔화를 우려하며 목표 주가를 크게 낮추자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0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지난 8일 중국 선전증권 거래소에 따르면 CATL은 지난 7일 장중 한때 전일 대비 7% 가까이 급락한 204.45위안을 기록하며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고 이후 낙폭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CATL의 목표 주가를 기존 214위안에서 180위안으로 16%가량 내린 이유는 CATL이 북미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수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시행 중인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원산지가 중국 등 미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곳일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이런 게 전망했습니다. 잠재적인 지정학적, 국가안보 위험은 중국 배터리 제조기업의 글로벌 확장 계획을 지연시키고 경쟁 상대인 한국 기업들의 확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며 한국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은 과연 테슬라가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중국산 CATL의 배터리를 쓸 것인가에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실제 테슬라는 현재 미국에서 모델 Y와 모델 3의 일부 차종에 CATL의 배터리를 탐지하고 있지만 배터리가 중국에서 생산됐다는 이유로 IRA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테슬라가 계속 CATL을 고집할까 하는 것인데요. 이익을 최우선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계속 중국 배터리 기업을 거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이처럼 안으로는 청년 실업이 위험 수준에 달했고 밖으로는 미, 중간의 대림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지금 중국은 한국을 자극할 게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러시아 시장을 장악했다던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현대차 때문에 크게 놀라고 있어 화제입니다. 러시아에서 철수 위기에 빠졌다던 현대차 공장이 엄청난 반전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산 신차는 절대 못하겠다며 한국산 차를 찾는 놀라운 현상까지 나타나 중국 언론까지 이를 집중 보도하며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자산을 남겨놓은 자동차 업체는 현대차 그룹과 폭스바겐 정도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연 생산 20만 대 규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3년 전에는 GM 러시아 공장을 인수해 규모를 더 키워왔습니다. 인수했던 GM 공장에서는 다목적 차량 스타리아를 시작으로 투싼과 펠리세이드를 생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도 했죠. 이를 위해 약 6,2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리모델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전쟁으로 현재까지 개점 휴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000명이 넘던 직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러시아에만 계열사 포함 18개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남겨놓은 총자산 가치는 약 2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철수를 한다면 이들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르노, 닛산, 포드처럼 자산을 헐값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최근 닛산 자동차가 러시아 현지 업체에 매각됐으며 르노그룹 또한 지난해 5월 지분 100%를 모스크바 시정부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러시아는 현대차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푸틴은 2010년 총리 시절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 준공식을 찾아 시운전을 했을 정도로 공장 유치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습니다. 현대차 또한 지속된 위기에도 뚝심으로 버텨왔던 상황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 강제 합병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 상황에서도 끝까지 러시아 시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구매력이 떨어졌던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201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방문해 러시아 시장에 다시 기회가 올 것이므로 어려워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그룹의 러시아 점유율은 28%대까지 올라섰으며 이는 르노 7.9%, 토요타 5.9%, 닛산 3% 등을 모두 합친 수치보다도 높았습니다. 러시아의 연간 자동차 시장 규모는 157만 대 정도로 한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현대차와 기아가 러시아를 떠나야 할 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삼성폰과 현대차의 빈자리는 중국 샤오미와 지리차가 메워왔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7% 증가한 12만 대를 기록했고 현대차그룹은 28%에서 현재 5%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이 중국차를 수입한 상황인데 중국 업체들은 신규 판매 대리점을 480개나 늘리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37%에 달했습니다. 이는 종전 대비 4배가량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러시아와의 경제 무역이 2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자동차부터 공작기계까지 러시아 시장 공백을 적극 메우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13년 연속 러시아의 최대 교역 상대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상황을 이용해 삼성이나 현대차가 장악했던 휴대폰과 자동차 시장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1위였던 삼성은 35%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는 거의 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인들은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에서 스마트폰 병행 수입 등으로 삼성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서 신차 판매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을 정도로 중국산 신차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신차 판매량은 68만 대로 전년 대비 60%가 급감했습니다. 판매액 또한 52% 감소하면서 1조 5천억 루블 25조 원에 그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에서 들려온 소식은 중국을 경악해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고위 관계자는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카자흐스탄 측에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정부는 현대가 인수했던 GM 러시아 공장 중 일부를 산업 인력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물밑 협상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식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르면 6월쯤 카자흐스탄 자동차 회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직 완전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거의 기정사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화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은 해당 내용을 집중 보도하며 현대차가 물러날 경우 중국 자동차사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각 대상이 드러나자 대경 실색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의 카자흐스탄 합작 파트너사인 아스타나 모터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회사는 지난 1992년부터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회사로는 현대트랜스 얼마티 상용차 공장과 현대트랜스 카자흐스탄 승용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크레타와 엑센트 등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지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4만 5천 대 정도로 아스타나 모터스는 사실상 현대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현대가 러시아 공장을 아스타나에 넘기기로 한 것은 러시아에서 철수하더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재매입 기회를 열어둔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구 GM 공장을 포함해 전체 공장을 모두 넘기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나 대표는 최근 현장 실사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아 조만간 공식 발표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카자흐스탄은 과거 소련 연방이었던 지역으로 수출이나 러시아 현지 생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러시아는 국제산업 주요 파트너 국가로 카자흐스탄을 지목하고 자동차 생산 관련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미하일 러시아 총리가 카자흐스탄에 방문해 현대차 러시아 공장 자동차 생산 협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을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일부를 재가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 일부 라인을 가동했다는 설명이지만 향후 공장 인수 후 생산 과정에 대한 테스트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 카자흐스탄 합작사도 현대차의 뜻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인들의 한국산 차에 대한 식지 않은 열기는 중고차 구입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면서 국내 중고차 수출이 뜻밖의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의 러시아 중고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인접 국가로 수출되는 중고차도 늘고 있습니다. 이때 국가가 러시아로 향하는 우회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다 전쟁 특수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중고차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비교적 가격이 높은 신차급 중고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러 중고차 수출 단가는 전쟁 전 대당 1만 9천 달러에서 지난해 2만 9천 달러로 몰라서 있습니다. 전체 수출 중고차 단가 7,300달러의 4배가 넘습니다. 러시아로의 수출 대수 또한 2021년 2,300대에서 작년 1만 9,600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수출된 중고차 대수는 40만 4천 대였는데 러시아로 향한 비중은 0.5%에서 4.9%로 뛴 상태입니다. 인천항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된 차량은 2021년 1,800대에서 작년 1만 2천 대로 급증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동해 무코항에서 러시아로의 중고차 수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가는 것인데 향후 월 2, 3회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곳이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대당 5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 수출이 금지될 전망이지만 업계에선 대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세 동맹이 체결돼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1차 선적을 한 뒤 비관세 규정을 적용받아 다시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된 고가 차량 상당수는 최종적으로 러시아로 재수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요 은행은 국제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퇴출돼 무역 거래가 힘들어졌지만 중고차는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은행을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러시아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 국내 중고차 수출 대수는 4만 3천 대로 전년 동월보다 37%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월 3만 8천 대보다도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출 금액 증가폭은 이보다 큰데 전년 대비 136%나 증가했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중고차 수출 대수는 50만 대, 수출 금액은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모레부터 중고차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출고 5년 내 주행거리 10만 km 이내의 차량 중 200여 가지 항목의 품질 테스트를 거친 중고차를 선보인다는 구상입니다. 확보한 중고차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 물량이 러시아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 중고차가 러시아로 집중 수출되는 점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장악하려는 러시아 시장이 결국 현대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 매각 후 새로운 곳에서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인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던 GM 공장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M은 2017년 인도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2020년 10월부터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약 13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지만 현대차의 질주에 밀려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 창정자동차가 이를 인수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1998년 인도 시장에서 생산 공장을 가동한 이후 현지에서 외국 완성차 공장 인수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수 성공 시 인도에서의 생산 능력은 9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국내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56억 달러의 부품까지 하면 76억 달러를 수출한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 수출 501억 달러의 15%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현명한 대비와 인도 시장 장악은 향후 더 큰 매출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